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러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아침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어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4차 추경을 확정을 했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4차 추경 규모는요 7조 8천억 원입니다. 7조 8천억 원. 자, 큰 제목 보겠습니다. 291만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될 겁니다. 자, 정부 어제 7조 8천억 원 규모 확정했다는 거고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다. 이번에는요, 선별적 지급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죠.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선별적이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내용을 갖고는 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소득 줄어든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의 최대 현금 150만 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수고용직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일보에만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일면에 톱으로 실려 있어요. 군 장성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민원한 보좌관의 행동 조심 경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관은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 인물에 해당을 한답니다. 당시 김영란법 위반 소지 판단했다. 통역병 선발 민원 거절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지금 국민일보가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국회, 검찰 출석 용의도 밝혔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병역 근무, 병역 당시에 있었던 그 휴가 문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민원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국민일보에만 실려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중앙일보 일면 톱기사인데요. 이 기사도 역시 중앙일보에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론별로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매일같이 조금씩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애초 용산 보내줬어야지. 추미애 장관 아들 병장 때 단톡방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입니다. 그 내용을 좀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동료 병사와 단체 대왕에서 문자를 남겼는데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내가 갔어야 됐는데 딴 사람이 꿀을 빨았다. 이 꿀 빨았다는 뜻 요즘에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쓰시죠. 굉장히 뭐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역병 내가 갔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갔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큰 제목에 있는 거는 이거는 부대 배치와 관련된 내용 같아요. 애초 용산 보내줬어야지.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청탁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 일단 이렇게 밝히는데 이런 메시지도 있었다고 중앙일보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오늘 좀 더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실 여부, 그 관계, 사실 관계 역시 좀 짚어볼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의료진 등 18명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빅5로 꼽히는 병원, 큰 병원에서 좀 뭔가 나온 거예요. 집단 감염 10건 중 8건 경로가 미확인이다.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 지속되고 있다. 그랬더니 병원,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 신규 확진 100명대 이하 안 돼도 늦어도 내일 2.5단계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단계로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100명 이하가 안 되더라도 감안을 해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준영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정쩡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걸로 보인다는 뜻이죠. 지금 정부가 4차 추경 확정을 했죠. 그 안에는 긴급 재난 지원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보편인가 선별인가 그동안 참 논란이 있었는데 막상 나온 거 보니까 어정쩡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쪽 해명이란 얘기. 오늘 신문 기사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뭔가 설명을 내놨는데 반쪽 해명이다.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갑자기 3.1운동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뭔가를 좀 자제해 주세요 얘기하면서 3.1운동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어요. 마지막 키워드는 아첨의 걸작.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뒤늦게 한참 만에 공개됐는데 구구절절이 아첨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확정된 4차 추경안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긴급 재난 지원 부분 꼼꼼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세요. 전체적인 규모는 7조 8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이 화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물론 정부는요,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뭔가 좀 의식한 게 있겠죠. 그래서 그냥 긴급히 뭔가 살핀다, 지원한다, 뭐 이런 표현을 좀 두루뭉술하게 쓰지 2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언론은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대상자가요, 290만 명쯤 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18살에서 34, 청년들이죠. 청년들, 지금 미취업 청년들한테는 50만 원이 또 지급이 됩니다. 이 인원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자녀 1인당 20만 원 지급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또 해당자가요.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통신비 1인당 2만 원 지급하는 거, 이게 얘기 나오는데 이제 확정이 됐어요. 여기는요, 전 국민의 89%가 해당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특배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자, 4차 추경안, 2차 재난지원금 확정 전에 사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편 지급을 해야 되는 거냐, 1차처럼 아니면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정말 힘든 분만 지원해야 되는 거냐. 굉장히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확정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 화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요, 지급 액수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급 대상 숫자를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면은요, 뭐 243만, 뭐 32만, 그래서 거의 300만에 육박하죠. 여기 보면은요, 특수고용 프리랜서 여기는 50만, 70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갑니다.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되죠. 1인당 20만 원.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밑에입니다. 통신비 지원 무려 4,600만 명이 해당됩니다. 자, 과연 이게 선별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핀셋 지원한다더니 넓고 얇게 지급. 방금 전에 이 표 한번 보셨죠? 그 표를 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넓고 얇게. 어정쩡한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내용이 소개돼 있어요. 추가된 통신비 지원 국민의 거의 9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은 2만 원씩은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동 돌봄비까지 하면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야당에서는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너무 얄팍하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매출 4억 원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는요. 일단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게 되면은 100만 원을 무조건 주거든요. 일단. 시간에 쫓겨서 너무 획일적으로 뭔가 컷오프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미취업 청년 20만 명 대상인데 50만 원 줍니다. 명확한 기준이 과연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어정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이제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 사실은 8월 들어서 굉장히 코로나19가 다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경제적 타격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타격을 입은 분들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이번 취지였는데 과연 취약계층 집중, 당초 취지에 맞는 거냐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별 진통도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야당들이 여러 가지 또 평가를 내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에는 약 9,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계획이 3천만 개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만이라도 전액 국민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입니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없는. 네, 김광석 교수님. 네.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특히 통신비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86%가 지원을 받는다고 좀 나와 있고요. 통신비는 전 국민의 89%. 물론 소액이지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늬만 선별 지원 아니냐. 이거 뭐지요라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예.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차는 5월 달에 만들어졌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는 그런 예.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 성격이 예. 생계 유지, 지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가서 좀 쓰시라. 그렇죠. 경기 진작, 위로 뭐 이런 차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에게 주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집합 금지 명령이라든가 제한 명령 상당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이제 발생을 했죠. 방역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분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컨대 뭐 소상공인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 같은 뭐 특수 고용직 그다음에 이제 돌봄 현상은 돌봄 부분 지원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들이 계속 문을 닫으니까 이제 어린애들은 돌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은 나가야 되니까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한테 도움을 하고 거기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어정쩡해진 것이 결국엔 통신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상 지금 생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좀 배분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통신비는 좀. 그러니까 통신 부분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는 건데 그것이 선별적인 어떤 지원의 이제 하나의 기조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근데 저는 또 이 부분을 조금 좋게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격리가 되고 비대면의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소통하는 것이 통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전기비다 뭐 이렇게 하면 가장이 뭐 혜택을 받고 이런 건데 이건 모든 이제 뭐 어린 학생들도 각자가 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니까 13세 이상이면 다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정부가 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선별의 지원이라는 어떤 예. 정책 기조에 약간 벗어난다는 그런 비판에서는 뭐 자유롭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주원규 교수님. 네. 보통 저 선별 뭐 지급이다. 선별한다라면 통상 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50% 정도는 대상이 되고 그 정도만 지급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 이상으로 나왔어요. 네. 아마 정부에서 소득 또는 수입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우도 사실은 일단 거의 대상자를 거의 다 지급하고 기본으로 주고 뭐 추가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선별 지원이 갖고 있는 예. 그 맹점이 예. 누구를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의 시기도 문제였었고 예. 그 움직임도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예. 이번에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은 예. 사실 이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큰 아쉬움을 지금 남기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통신비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예. 지금 이번에 핀셋 지원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는데 그렇죠. 소상공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사실은 승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곧 경제적 파급 효과, 매출 효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1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게 사실은 2, 3개월 정도 그 운영 비용 보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매출 진작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심리적으로 경제적 호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맛봤던 그 효과 중에 중요한 부분은 예.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론의 여지도 있겠지만은 예. 소비 증진이나 매출의 효과들이 일어났다라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핀셋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존 비용만 할 것이 아니라 매출을 진작할 수 있는 작은 양이라도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일단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존 비용이나 그리고 착한 임대료 같은 부분, 세금 혜택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요번에 8월 달에 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직접적 피해를 받게 된 게 소상공인에게 예. 집중됐기 때문에 정말 선별의 취지를 살리자라면은 예.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님 얘기를 꼭 꺼내서 그렇지만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승수 효과를 같이 감안한 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핀셋 지원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통신비 부분은 잘못하면은 예. 정말 작은 정성이나 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국민을 기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서운함도 들 수 있는 요소거든요. 아니 그냥 선별 지원이면은 예.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예. 부분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2차 재난금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았었지. 예. 이거는 2만 원이라는 그런 액수를 가지고 약간 국민들에게 그냥 뭔가 선심을 쓰게 되는 효과로 비춰지진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온 거 그리고 추가, 그러니까 4차 추경에 나온 거는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신 분이 많으니까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은 교수님 말씀은 그런 분들을 좀 더 깊숙하고 크게 뭔가 지원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통신비는요. 전 국민 한 사람당 2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 액수 다 모으면요. 9천억 원입니다. 1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시민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통신비 2만 원 장난하나? 진짜 힘든 사람 더 주지. 지금 딱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거 한 사람당 2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모아서 힘든 분 주면은 거의 1조 가까운 돈 더 쓸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20대는 세금 일조로 추석용 생색내기 아닌가. 30대는 이거 뭐 애 용돈도 아니고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뭐 이런 반응. 여기 뭐 납세자 연맹, 나랏빛 아니한 인식이다. 전문가, 내년에도 포퓰리즘 우려. 내년이면은 내년 초에 선거가 있잖아요. 보궐선거가. 그러니까 또 뭐 그때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좀 뭐 내다보는 건가요? 이런 반응도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본 기사는 이런 반응인 거죠.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주려고 합니까?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반응이고요. 이번 기사는 우리는 왜 안 줍니까입니다. 중고생 부모, 우리도 돌봄비 달라, 우리도 돌보냐고 힘들다. 유치원 초등학생만 돌보는 건 힘든 거 아니다. 요새 중학생, 고등학생들 집에 많이 있었죠, 그동안. 지금도 있는 학생도 많아요. 힘들다, 식비 많이 나간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4050 멀쩡한 청년은 왜 돕나? 아까 보면 청년들 그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 지급하는 돈 있었죠? 50만 원씩. 4050 우리도 미취업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힘듭니다. 참 이게 어떤 정부에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급 대상 놓고 모두들 불만이다. 지원금 못 받는 유흥주점들, 우린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이번에 유흥주점은 또 지원에서 빠졌어요. 여기는 또 이번에 제안을 받았거든요. 영업에 대해서. 근데 빠졌어요, 또. 최인현 변호사.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줘도 되는데 왜 주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목소리도 있고요. 우리는 왜 안 주냐고 또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 복지란 것이 예. 한번 나가고 나면은 예. 그 다음부터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걸 이번에 바로 보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그 몇 달 전 예. 같은 경우에 저 또한 한 100만 원 정도인가 저도 이제 그 5인 가구다 보니까 예.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놓고 이제 와서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별과 보편 이 가운데에서 어정쩡한 태도가 된 것이죠.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에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주워 담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예를 들어서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가서 중학생들한테 2만 원 용돈 주면 어떻겠죠? 죽어도 욕먹는다. 그 말이 지금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정쩡하게 예. 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 우리가 1차 이른바 재난지원금을 할 때 좀 어렵다 하더라도 힘든 곳에 좀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와 같은 좀 어이없는 어정쩡한 것을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럼 예.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계속 진행이 돼서 예. 만약에 3차 지원을 한다면 그땐 도대체 어떻게 하죠? 결국 그때 죽어도 또- 욕먹는 상황이 된 것이 또 선별이나 보편이나 또 내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예 차제에 정말 이와 같은 그 어떻게 뭐 그 국가도 어떻게 그 예. 전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충분히 예.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별이냐 보편이냐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중요한 그 교훈을 얻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이종훈 평론가 하신 말씀 있다고 표시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와중에도 예. 이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참사가 빚어졌다. 정무적 판단이요. 예. 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여성표가 좀 떨어진다. 여성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돌봄 서비스.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청년 표심도 또 20대 청년 표심. 예, 그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이제 약간 이제 개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종훈 이상한 평론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이상한 그런 거 형태로 감안했을 수 있다 지금. 예,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그 다이아그램으로 이제 표현이 예. 되긴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기초 생계 계층에게 집중을 하는 게 맞죠. 맞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영세 자영업자가 있고 좀 형편 나은 예.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최근에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 실직한 직장인들도 꽤 많은 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기존에 뭐 재산이 좀 있다라든가 뭐 이런 또 아니면 가계 소득이 그래도 예.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벌어서 일정 부분 이제 있다라든가 예. 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피해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철저하게 기초 지금 생계 지원 받는 그 집단 중에서 최근에 실직했거나 예. 폐업을 했거나 예.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편이 오히려 훨씬 더 나았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쪽에 뭐 월 100만 원씩 뭐 한 3개월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갔어야 되는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처음엔 그렇게 설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랬다가 지금 자꾸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약간 누더기 비슷하게 지금 돼버린 그런 상황이다. 특히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난번에는 다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지급 안 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만이 좀 있겠지. 이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달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갖고. 이렇게 성의 표시 정도는 해주는 게 추석 민심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아무래도 정치권에 있는 예.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종훈 평론가는 이 사항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해주셔서 그 배경이 혹시 그런 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분석을 해 주신 겁니다, 지금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까 패널 분 중에 한 분이 이 이름을 언급하셨죠? 이재명 경기지사
통신비 지원 효과 없다. 그러니까 승수 효과. 그러니까 뭔가 돈을 쓰면 그게 곱하기 돼서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효과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통신비 지원이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학작품이었어요. 근데 여기다 디스를 했다는 겁니다. 디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제안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하고 그래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디스를 놨다. 그러면서 본인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지방채 발행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추가 지원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화폐 뭐 이거 충전하면 25% 더 주는 거 이것도 발표했죠. 논란 커진 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뭐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뭐 요 얘기도 또 곁들여 있네요. 차라리 지금 통신비 줄 바에는 무료 독감 백신이 더 절실하다. 여기에 돈을 써라. 뭐 이런 지적도 아까 영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에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 네. 1차는 보편 지원. 이종우 평론가. 네. 당청이 결정한 것에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여권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 이거 왜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역시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여전히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차별화를 하는 거죠. 여론조사하면 숫자로 나옵니다. 지금 경쟁 관계 이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해서 본인은 이제 보편 지급, 그러니까 기본소득 이슈를 자기 거로 생각을 하는 분이잖아요. 예.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당연히 이제 보편 지급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전례를 자꾸 쌓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면서 이번 작품은 이낙연 대표 작품인데 이거는 망작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망작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게 어제 저런 발언이 나온 거다. 네.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앞서서도 사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또 수습하는 모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한 건 남아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혹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국방부가 설명, 뭐 해명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좀 자료를 내놨죠? 그 내용이 좀 상대하게 설명이 돼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오늘 언론들의 평가 그리고 내용의 어떤 전달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추미애 아들 의혹 국방부 반쪽 해명. 그러니까 어제 국방부 설명을 반쪽 해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뭘 하다 말았다는 뜻이 됩니다. 병가 연장 문제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기록, 누락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더라. 그래서 반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해명의 핵심 내용이 또 밑줄로 좀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가 문제잖아요. 병가 2번 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청원 휴가는 최대 30일까지 전화로 연장할 수 있고 이 부분이다. 전화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지금 전화로 뭔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전화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병원 요양심사 이 부분은 요양심사를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근데 안 받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양심사는 민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하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심사 안 받아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해석이 들어간 설명이 어제 나온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겨레는 반쪽 해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다음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자, 앞선 기사에서 뭔가 기록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군, 추 부부 민원 여부, 경로 모르쇠, 결정적 기록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레 의문만 키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중간에. 지금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어떤 민원 연락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민원실 녹음 파일 3개월 전에 파기가 됐답니다. 있었는데 뭐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단서,
휴가 명령서도 사라지고 일지엔 이름 등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록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전화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 안 받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민원 문건, 인사실서 작성은 인정했다. 며칠 전부터 어떤 문건이 좀 공개가 됐는데 그거는 작성한 거 맞다. 휴가 등 규정상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뭐 본인의 입으로 별다른 입장을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대에 직접 전화하셨다는 보도 나왔는데 혹시 한 말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이 관여 안 하셨다는 거랑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장관님. 네. 뭐 영상을 봤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는 영상이었군요. 그냥 질문만 나왔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국방부의 설명, 뭐 언론의 평가들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패널 분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관학 교수님, 어제 국방부의 해명, 뭐 저 정도 해명이면 이해할 만하다. 아니다. 좀 부족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해명에 해명이 필요하다. 해명에 해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에서 전화로 이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지휘관이 그걸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어제를 부득이한 상황으로 해석을 했어요, 국방부도. 문제는 부득이한 상황이 뭐냐 이거죠. 예컨대 지금 수술을 받았고 뭐 굉장히 아픈 건 인정하는데 그것이 운신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사실은 뭐 추미애 장관 집에 뭐 차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러면 차 싣고 가서 부대에 일단 복귀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뭐 거기서 휴가를 연장을 하건 뭐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군 병원에 입원을 하건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걸 굳이 전화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다 터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해명하는 거에서 부득이한 것이 그러면 대부분의 다른 어떤 휴가자들도 전화해가지고 내가 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게 보존이 되는 건지 사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네요. 휴가 나온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휴가 지나다가 끄트머리에 아주 심한 감기가 걸렸어요.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 열이 나고 알아눕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해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추후에 이제 증빙 서류 같은 거를 추후에 제출해도 좋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모든 그런 휴가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제 휴가 받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도 지금 군내에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양해해 주나요? 저는 그것도 좀 모든 휴가자나 모든 군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정하게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적용이 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해명이 지금 국방부는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관학 교수님께서는 어제 나온 국방부의 해명에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약간 이제 비판을 하신 겁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법조계가 요즘 사건이 없어가지고 정말 죽을 맛인데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가 선임이 돼야 되는데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국선변호, 관선변호에 온데 다 나선 것 같은데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법무장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고 지금 그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추미애 살리기에 지금 나섰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죠? 유리한 것은 최대한 부각시키고 불리한 점은 싹 감추는 일인데 바로 지금 국방부가 결국 하는 것이 변호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아까 있었던 그 한겨레 신문의 보도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의 지금 이 아들에 대한 서모 씨에 대한 이 휴가 관련되는 규정 중에 가장 유리한 것들은 최대한 부각을 시키고 그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이거는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게 뭐냐는 것이죠.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내가 직접 관여가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식 문건을 통해서 그 관여한 적이 있다는 것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 논란 자체가 붙고 있는데 아까 기자들이 가서 국민이 대신해서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유리한 것은 국가에 있는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방부와 또 그 세금 받는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가지고는 수사도 빨리 해야 되지만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말 관여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오히려 지금 최근에 있어가지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오히려 그와 같은 해명에 국민들의 부하가 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최인정 변호사가 말씀하신, 이종훈 평론가 또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 국방부 해명은 굉장히 위험한 해명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이 군 기강을 완전히 흔드는 그런 그 해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누구든지 휴가 나와서 있다가 군대 들어가기 싫어 다시. 그러면 그냥 저 아파서 못 갑니다. 전화로. 본인이 또는 부모가 양해 얻으면 그럼 허용을 다 해줄 건가요? 자, 그런 식이 되면 아마 모든 장병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군대가 유지가 될까요? 유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단서, 사실은 뭐 양심적인 의사분도 많지만 그 진단서 그냥 가짜로 이렇게 떼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그죠? 그럼 그런 병원 가서 그런 진단서 분이 떼서 많으실까요? 뭐 어쩌다 계시는 거 하여튼 아닐까요? 어쩌다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또 금방 소문 나겠죠. 야, 거기 가면 진단서 잘 떼준다더라. 그럼 가서 뛰어다가 장병들이 갖다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식이면 정말 군대는 누가 지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해명을 국방부가 어제 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거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뭐 세 번 말씀 들었는데 이 여당 의원들 최근에 뭐 적극적으로 뭔가 옹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습도 있는데 역시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커지는 추미애 리스크, 뭐가 문제냐는 여당의 싸늘한 민심이다. 이렇게 좀 제목으로 뭔가 이제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요. 의혹 해소 안 되며 여론은 지금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어제 이제 지지율 조사, 뭐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좀 하나 공개가 됐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4.1%포인트 내려가서 33.7%. 뭔가 좀 하락했다는 거죠. 특히요, 남성, 학생 50대에서 하락이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여기 뭐 학생 20대가 많잖아요. 이 대학생들. 여기에서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떨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여론 못 읽고 두둔하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여당 의원들이 한 얘기가 소개돼 있고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괴로운 상황.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여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또 매체를 통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습니까? 거꾸로. 그 얘기는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하자면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쪽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언론들이 보면은요, 그거 하나도 안 통해요. 자기들 주장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어요. 물론 추 장관이 강경하게 대응하니까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나는 그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봐요. 요즘에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실 텐데요. 내가 편성이 되거나 훈련소부터 부대 카페가 만들어지고 간부들이 이제 부모와 통화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요. 오히려 당시 당대표로서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기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예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군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를 청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여당 의원들의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추미애 엄호 작전 나선 열의 7은 오발탄. 오발탄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리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추미애 아들 의혹의 침묵에 일관하다. 검찰개혁 훼손하려는 정치 공세다. 뭐 지도부부터 초선까지 일제히 참전하는 모양새다. 해명, 물타기성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일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색깔이 돼 있죠? 여기 오렌지색으로. 이 색깔에 보면 지금까지 어떤 뭐 해명성 발언, 주장들이 있는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 추 장관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방부에 문의한 일 자체가 없었다. 처음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있었더라도, 이제 바뀝니다, 조금. 있었더라도 단순 문의라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아들 상태가 오죽했으면 문의를 했겠나 싶다. 위로 갑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 국방부 공식 입장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식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 주홍 교수님. 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여당 의원들 여러 가지 이제 엄호하는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이 사안이 추미애 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과연 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반대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진실을 정확히 규명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여당 의원들께서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엑스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엑스맨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두둔하면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게 되는 경향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냐고 지금 되묻는 듯한 지금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말 바꾸기를 하신 거잖아요. 보좌관 통화 사실 없었다.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것들을 말 바꾸기 한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들은 추미애 장관께서 사실은 그 국회 질의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계속 고압적 태도가 나온 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설령 얘기했었더라도 문제가 없었다. 법적으로 가면은 뭐 이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은 뭐 직권남용이나 예. 청탁금지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규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게 바로 정서적 부분이 아닌 법적 부분이거든요. 그럼 법적 부분에서 문제가 설령 없을지라도 저게 과연 20대 남성이나 30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처신이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몸을 낮추고 엄마된 마음에서 이런 표현들을 했다.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요지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었어야죠. 근데 적극적으로 방어는 추미애 장관 안 하셨고 그 고압적 태도에 대해서 또 여당 의원들은 자신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냈지만 이 의견이 뭔가 통일된 것도 아니고 계속 기름에 불을 붓고 있는 게 아닌가. 20대 지지율의 저 하락의 요소를 정당 지지를 저는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려서 생각해보면요. 야당이 굉장히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다라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다라면 야당이 이렇게까지 공세를 했을까? 이번은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그거는 야당의 사실은 전략일 수 있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지금 검찰 개혁을 둘러싼 그 자타천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야권 후보, 대선 후보를 지금 올라와 있는 입장에서는 야당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 그걸 키워온 쪽 우리 쪽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세는 오히려 계속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으로 보게 되거든요. 양쪽으로나 지난번에 부동산법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군대의 영리까지 건드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이 말 바꾸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분들께서는 그냥 발언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엑스맨이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대응 문건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국회에조차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 못하는 공문서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공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우 평론가 뭐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또는 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문건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더라는 거고. 문건은 어떻게 작성이 된 겁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 당에서 저런 건 만들어요. 네, 그건 뭐 여야 할 거 없이 예. 그 어떤 사건 본인들에게 예. 특히 이제 불리한 사건이 벌어지게 예. 되면 대응 문건을 이제 만들기 마련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 어느 쪽에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어제 당에서도 뭐 밤에 설명에는 이게 그 아들 네.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 변호인 쪽에서 만든 거다 뭐 이런 설명도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예.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건에 예. 그러니까 이 정부 쪽에서나 알고 있을 법한 예, 그런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보통 이런 그 대응 문건 같은 예. 거는 그러니까 외부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만 이제 보고 이제 하는 비밀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야당 손으로 넘어가서 예. 공개가 돼버린 그런 그 국면인데 예. 공개가 되고 나면 이제 해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 가운데서 정부 쪽 정보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예. 최윤재 변호사 짧게 시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결국 설명하실 거 하세요. 이 부분이 사실 변호사가 뭘 하는데 공공기관 협조해주냐?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변호사가 입수를 할 게 아니고 검사가 적법 절차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전체를 국민들한테 수사 결과로 밝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김영란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형법상 죄형법 어떤 그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죠? 저는 실무적으로 이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검사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들을 검사가 다 적법 절차를 통해서 정말 추미애 장관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의 의혹이 맞는지를 검찰 측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6개월, 8개월째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지금 그 공공기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밝힌다는 것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검사가 할 게 아니고 특임 검사나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가 매일 나옵니다. 아까 일명 기사 때도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언론마다 이렇게 자체 취재를 통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좀 새로운 사실. 그리고 물론 처음 나온 사실은 저 사실관계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뭐가 조금씩 이렇게 소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갑자기 정치권에서 등장한 3.1운동. 이 얘기가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광화문 집회 지금 개천절날 뭐 예고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개천절 집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코로나 극복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제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다음입니다. 보시죠. 김종인 개천절 집회 말리려다 3.1운동 빗대 되레 거센 역풍이다. 그러니까 보수단체에 자제호소하며 3.1운동 생각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약간 뭔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자 이제 민주당 이게 무슨 망언인가 또 약간 이렇게 반발하는 모양새도 좀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어제 저 이야기 전체적인 취지는 개천절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부탁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죠. 해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 주홍규 교수님.
해석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이른바 아스팔트 울파라고 불리는 지금 요번에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인 DNA 같아요. 지금 8.15 지금 그 광복절 집회에 일어난 그 촉발제는 그 방역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금 상황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발발이었고 그 부분에서 아주 부적절한 그 보수단체의 집회가 문제가 되었다는 요소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아주 짧고 굵은 워딩으로 이번 집회는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만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3.15 만세운동의 그러한 어떤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민족 독립을 이뤘던 것과 지금 그 부분에서 부적절한 집회를 강행했던 부분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여전히 치명적인 아스팔트 우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게 지금 저런 얘기로 나온 것 같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본전 생각이라고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광화문 집회 있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 광화문 집회 세력하고 그렇게 거리두기를 못하냐, 선을 좀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제 있었고. 여권에서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죠.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동안 꽤 거리두기를 하면서 약간 선을 긋는 발언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났더니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반발을 하겠죠. 우리가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를 버리고 갈 참이냐. 아마 그런 이제 그 항의나 이런 게 이제 꽤 많았을 겁니다. 그게 아마 그런 항의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혹시 또 집토끼들이 다 떠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달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과하게 지금 이제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또 조금 전에 엑스맨 얘기 나왔는데요. 엑스맨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오늘 엑스맨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런 좀 우려를 하게 되네요. 김구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코로나 실패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것과 지금 뭐 아스팔트 세력 또는 뭐 태극기 세력과의 연대 그 사이에서의 딜레마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8.15 집회 이후에 감염이 확산돼 있잖아요. 그 사전에 뭔가를 이제 절제를 하라는 뭐 그런 메시지를 날렸다 그러면 사실은 책임이 좀 덜했겠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책임이 물리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이걸 다시 반복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하는데 문제는 그 세력을 또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3.1절 어떻게 우리 독립된 그 운동을 하고 그때 목숨을 거신 분들인데 분들을 지금 이분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 아무리 약간 그 세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약간 어정쩡인가요, 그럼? 어정쩡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에는 이제 책임을 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을 안고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더 큰 거 아닌가. 아무튼 뭐 엑스맨, 뭐 미련, 뭐 하여튼 여러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따라서는 요 내용, 3.1운동 요 부분 언급한 거를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앞에서는 저 자제를 또 강조하는 기사도 있고 해서 좀 섞여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풀려날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연말이면 나옵니다. 조두순 출소 후 살겠다는 안산집. 알아보니까 1km의 피해자가 산다. 12월 만기 출소 아동 성범죄자. 세상이 떠들썩한 일이었었죠. 면담을 최근에 했는데 죄에 뉘우친다. 앞으로 무리는 없을 것이다. 뭔가 이제 본인의 각오를 밝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먼저 살던 집으로 가겠다는 건데, 자, 이 당국에서는, 시에서는요, 피해 가정과 주민 큰 불안, 방범 카메라 추가 설치 등 대응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국에서는요, 뭐 아주 전담 인력을 주겠다. 딱 이 조두순만 담당하는 인원을 주겠다. 그리고 아주 각별하게 잘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로서는 글쎄요, 뭐 어떤 심정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또 보겠습니다. 12월 만기 출소 조두순, 안산 돌아가 무리 안 일으키겠다. 본인이 전 잘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거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비난 달게 받을 것이다.
재범 방지 감독 강화 심리 검사 등등등 뭐 이런 내용도 좀 실려 있습니다. 최인호 변호사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신경이 쓰일 테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조두수는 잘하겠다고 이렇게 또 밝혔어요.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공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해하겠다는 그런 이념과 또 범죄자를 재사회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 구성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념이 크게 두 개가 충돌하는 바로 그 시점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형법 체계는 행위 책임, 결국 판결에 의해서 법적 책임을 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사회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형사사법의 이념이죠. 그런데 그러려고 봤더니만 12년형을 받은 흉악한 성범죄자가 또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느냐, 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법 체계를 좀 믿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판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7년 전자 발찌 착용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신상 공개가 돼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법적 이 판결에 기해서도 이 그 계속 감시를 하고 전자 발찌를 하는 게 있는 그런 게 있고 더불어서 행정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인근 근처에서 CCTV 더 많이 설치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도 보호할 겸 또 더불어서 12년형을 살고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두순하게 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이 사안이. 그래서 오늘 또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좀 한 장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진이 어떤 상황을 설명한 사진 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요거 이종훈 평론가는 어떤 사진 같습니까? 이 사진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디 격리 시설 뭐 사람들이 누워 있죠, 지금. 격리 시설에 파견된 뭐 간호사 분들께서 좀 잠시 휴식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이렇게 그런 사진으로 누워서 뭐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불도 덮고 계시고. 김광학 교수님 이 사진 뭐 같습니까? 어디 군부대에 군부대. 느낌이 약간 군부대 느낌이다. 좀 밀집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요즘 군부대도 이렇게 여유가 빡빡하게는 안 있을 텐데요, 요즘에도. 그렇죠. 좀 더 가면 뭐 교도소 분위기도 좀 나고요. 근데 다리 올라간 거 보니까 좀 자유로움이 있네요. 뭐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리가 딱 올라간 거 보니까 핸드폰도 보고 있고 그래요. 그렇죠. 약간 어딜까요? 자, 이 사진이 어디인지는요. 요 밑에 아래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확진자 접촉 간호사 15명을 7평 방에 격리시킨 병원이 있습니다. 이거 격리는 원래 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방에 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물론 하루 정도 여기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가 취해서 그다음부터 조금 이렇게 따로따로 계셨다는데 이거 좀 사진이 많은 분들이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이 좁은 방에 간호사 15명을 몰아넣어 격리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이름 뭐 기사에 있으나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논란입니다. 확진자 접촉했다고 단체로 이렇게 격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좀 됐었죠. 그리고 또 음성이 나오자 인력 없다면서 출근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병원 측 설명이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이 병원 관계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코호트 격리 조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준비가 다 되기 전 간호사가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일이 발생했다.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뭐 인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주홍구 교수님. 네. 간호사분들 K방역의 영웅이라고 지금 칭송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참 맞습니다. 사실 최일선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의료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중에서도 간호사 여러분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방역 인권이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조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방역 인권이 무너진 게 하루 동안 지금 이렇게 격리가 되신 거는 생활 수칙에 전혀 위배되는 거거든요. 지금 환자와 접촉하셨던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코호트 격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가 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병원 측 관계자의 입장은 준비가 다 되기 전에 간호사분들이 잠시 있었다? 그게 하루라고 본다는 거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안 됐다라면 계속적에서 격리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위험천만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방역인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확진자와 접촉하셨던 그 분이 있으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2주가 되기도 전에 출근을 계속해서 강요했다. 밀접 접촉사의 경우 격리 들어가죠. 맞습니다. 근데도 출근을 계속해서 뭔가 종용하고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서 방역의 최일선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가장 철저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된 건 저 간호사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되게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몇 가지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 이제 여기 보도에 따르면 그런 내용 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방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닌지 저도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안타깝고 되게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사진 보실 거예요. 신문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것도 역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좀 들게 합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요. 나라박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하고도 관련돼 있어 보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트럼프의 구애한 김정은 친서를 몇 차례 보냈죠. 근데 거기에 각하 호칭만 9번이 들어갑니다. 각하가 이제 영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 표현이 Your Excellency입니다. 통상적인 친서라면 그냥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 이런 표현이 썼을 텐데 그게 아니라 Your Excellency라고 한 겁니다. 극존칭이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편지 그 친서의 내용이 한두 막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받은 거예요.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곳에서 각하의 손을 굳게 잡았던 역사적인 순간을 잊을 수 없고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희망합니다.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저와 각하의 또 다른 역사적 만남을 멀지 않은 미래의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만남은 판타지한 장면. 환상적인 순간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각하란 표현을 계속 쓰고요. 트럼프 대통령 좋아했겠는데요. 이거 받아보고.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 거기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앞서 내용도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CIA가 또 그 아까 이 친서 내용에서 분석했는데 엄청난 아부다. 뭐 CIA가 이렇게 이런 분석도 있다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한 김정은에겐 핵무기가 너무 사랑에 팔 수 없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북한이 핵포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협상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면. 김관학 교수님. 아부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지금요. 평가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영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형적인 그 자기 과시형의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과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니까 칭찬하거나 아부하거나 뭐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직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잖아요. 지금 아마 처음에 백악관에 있었던 분이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안 통하는 거죠. 그거를 잘 아는 김정은이. 그걸 알았던 거고 야 그렇죠. 이거는 좋은 얘기를 아부를 해줘야지만 뭔가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사실은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의 직전에 이제 편지인데 거기 9번이나 이런 이 각하라는 단어를 써서 호감을 사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뭐 북한이 북핵을 이제 포기 안 할 것을 알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럼프가 본인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북핵 해결에 실패하니까 김정은이 너무 이 핵을 사랑해서 포기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어떤 협상 실패, 협상의 어떤 전략 실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안 묻고 이것이 뭐 김정은이 워낙
포기 안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하질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 얘기한 거는 본인에 대한 어떤 변명, 핑계 그렇죠. 이럴 저는 수도 그렇게 있다. 해석합니다. 아무튼 이 책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대목들에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서와 관련 언급이 있는데 참 여기 보시면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카카오칭을 자꾸 썼고요. 판타지 영화 같은 역사적 만남을 이뤘습니다. 뭐 막 썼는데 그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김정은 위원장 영리함 그 이상을 발견했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약간 아부성 편지를 받고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별로 놀랍지 않네요. 아, 놀랍지 않다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답고 예. 김정은 위원장답다. 근데 사실은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외교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이제 내린 건데요. 근데 그 판단이 뭐 꼭 정확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 측면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이제 간과한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뼛속 깊이까지 비즈니스맨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간과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하면 뭐 굉장히 미사여구를 쓰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까지는 다 파악이 좀 덜 됐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김갑 교수님. 또 다른 부분은 결국엔 미국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북한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정하면 다 결정.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비토 파워들이 있고. 그전에 볼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등등의 뭐 이 백악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많은 비토 파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그런 어떤 협상이 타결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 좀 더 내용 좀 보면요. 미국 2017년 북한과의 핵전쟁 우려 매티스 국방장관 군보고 밑에 잠을 잤다.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 그의 아첨에 넘어갔다. 뭐 이런 분석도 내용에 곁들여져 있다고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